맛있는 것들 드셨습니까? 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잘 먹기라도 합시다. 잘 먹고 잘 공부해야죠. 자, 우리 교재 36쪽 펴시면 되고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자, 일치하지 않는 것 역시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얘가 글이 좀 긴데다가 잘 읽히지 않는 글이죠. 그래도 이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일단 선택지 1번 보면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반영하는 경향의 차이에 따라 다른 분파에 속하게 된다 해가지고요. 눈에 띄는 건 자연 유기 형태, 그 다음에 경향, 분파 이런 것들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심표현주의 건축이라는 거 3가지다. 그죠? 그 다음에 넓은 범위 해가지고요. 뭐 분류와 범위 같은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자 심표현주의 건축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기계 문명에 대한 입장, 그 다음에 기계 문명을 활용했다는 한계, 심표현주의 건축과 기계 문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심표현주의 뭐 계속 나오는 거고요. 3가지 경향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죠. 한정하거나 전체를 묶는 것들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콘크리트를 활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좀 복잡해요. 내용은 1문단부터 한번 가보죠. 1문단 한번 보시면 심표현주의 건축 얘기를 하면서요. 일단 요 둘째 줄에 이런 거 나와 있죠? 둘째 줄 오른쪽에 보면 큰 방향은 현대 산업의 기계 문명에 대한 뭐예요? 심표현주의 건축과 기계 문명 얘기 나와 있네요. 기계 문명에 대한 어떤 입장? 반대 입장을 총괄하는 성격을 지녔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 유기성에서 이상적 모델을 찾았는데 그러나 라고 역접으로 얘기하면서 세부 경향에서 기술 발전의 힘을 빌리고 자본주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심표현주의 건축과 기계 문명에 대한 얘기는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다음에 기계 문명을 활용했다는 한계, 기계 문명을 활용했다는 한계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술 발전의 힘을 빌리고 이게 기계 문명에 활용하고 관련이 되는 거니까 3번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더 보죠. 자, 범위가 비교적 넓은 심표현주의 건축해가지고요. 심표현주의 건축의 범위, 그 다음에 경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범위와 경향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디였어요? 2번이었었죠. 그래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경향이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뭐예요? 크게 경향을 3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얘기도 나와 있으니까 선택지 2번도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1번하고 4번 확인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 보여요. 그죠? 일단 보니까 선택지 1번에 대한 얘기가 글의 전반부가 아니라 거의 후반부 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4문단 쪽에 보자고요. 일단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반영하는 경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4문단의 첫째 줄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마지막 문단이죠. 자연 유기성에서 진보해서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직접 차용하는 경향이다. 이게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차용하는 경향이라는 게 1번의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반영한다는 얘기와 통하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용 이어서 보면 표현주의 건축에서 동일한 경향을 추구했던 핀스터린, 슈타이너, 맨델존 등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향이 그죠? 열 환경과 연계된 유기성에 치중하면 생태 건축의 한 분파인 유기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형태에 치중하면 뭐가 돼요? 심표현주의에 머물게 된다는 그런 이런 거잖아요.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차용하는데 이 경향이 열 환경에 연계된 것에 치중하면 생태 건축의 분파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형태에 치중하면 뭐가 돼요? 심표현주의에 머물게 된다. 그럼 몇 번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1번이죠.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반영하는 경향의 차이에 따라 다른 분파, 유기 건축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되거나 심표현주의에 머물게 되거나 해가지고요. 1번이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명확하게 찾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정보 확인이 안 될 때는요. 그래, 맨 마지막 부분에 집중하지 않아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4문단의 밑에서 셋째 줄인데요. 위에서 10번째 줄이에요. 그죠? 네, 위에서 10번째, 밑에서 3번째 줄로 찾는 게 빠르겠네요. 보세요. 이 경향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3번째 경향이죠. 그죠? 3번째 경향인데 2번째 경향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으나 자연 재료보다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3번째는 뭐예요?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몇 번째와 2번째 경향과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경향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죠? 세 번째 경향이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두 번째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선택지 4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두 그죠? 콘크리트를 활용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콘크리트의 가소성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 문단의 둘째 줄에 나와 있기는 해요. 콘크리트의 거친 표면 질감과 가소성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콘크리트의 가소성이 있다는 거 확인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가소성이 있는 콘크리트를 활용한 게 모든 그죠? 세 가지 경향 모두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의외로 이런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특히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가 마지막 문단이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다가 이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 싶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마지막 문단과 마지막 문장을 잘 보셔야 합니다. 수능 국어 같은 데서도 재밌는 게 수능 국어 독해가 어쨌든 그래도 현재 9급 독해 양식과 논리 등의 일부 문제 빼고 가장 유사하잖아요. 근데 수능 문제 같은 거 봐도요. 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에서 그 근거가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당황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없는 정보를 찾으라고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사하시고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그죠? 벌써 눈빛들이 큰일입니다.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춤과 랩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씩 줄릴 때마다 앞에 공간도 넓잖아요. 여기서 한번 뭡니까? 헤드스핀 이런 것씩 한 번씩 해야겠어. 그죠? 예, 하면은, 그죠? 제잠이 깨겠죠, 그러면 아파서. 그죠? 예, 제잠이 깨겠죠. 이거.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잠을 깨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제가 연습이 덜 됐어요. 그죠? 연습을 다 충분히 못 해가지고. 예? 내년 시험 되기 전에는 잠 깨울 때 제가 한번 앞에서 춤 정도는 출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노래는 정호영한테 불러달라고 하세요. 정호영의 목소리가 노래 정말 잘하는 목소리잖아요. 제가 앞에서 춤추고? 그죠? 공무원 유랑단입니까? 무슨? 공무원 유랑단? 정호영한테 노래 불러달라고 하십시오. 승주 형도 락 잘 부릅니다. 락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1년에 둘이 노래방 가는 때가 한 번 있을까 말까기는 한데 근데 한 번 정도 가면 언제나 8, 90년대 락을 부릅니다. 그죠? 승규 형 밴드 얘기 안 해줬어요? 그죠? 몸부림스라는 밴드 했다고? 이름이 몸부림스가 뭡니까? 몸부림스가. 그래요? 그 밴드 이름이? 이거 내가 얘기했다고 이러지 마.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밴드 이름이 몸부림스였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여기서 아마 세컨 기타인가 하신 것 같던데, 싱어였던가 세컨 기타인가, 그죠? 저도 고등학교 때 했었습니다, 밴드를, 그죠? 근데 연주한 게 아니라 구색이 좋아서 말이 좋아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그죠? 악기별 볼륨 조절하고 마이크 음량 조절하고 그래서 눈에 띄는, 그죠? 원래는 드럼을 하고 싶었으나 박자감이 엉망인 관계로, 그죠? 예, 음감하고 박자감이 엉망입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한번 가볼게요. 13번. 자, 요거 문제 있는 정보 놓치면 이거 그죠? 기준 잡기 힘듭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진 않는데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 뭡니까? 특수한 방식, 그러니까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해당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가지고요.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 특수한 방식에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게 지목을 붙이라는 겁니다. 그죠?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 드러나게 해서 지문 한번 정돈해 보면요. 자, 1문단의 첫째 줄에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이 꽤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문단에 6번째 줄에서 특히 초점 맞추기 있는 게 뭐예요? 이모티콘으로 최소한의 감정을 전달하지만 뭡니까? 그죠? 이런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자 감정 기호라는 게 과장되거나 축소돼서 뭐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위안과 안심의 기호에 지나지 않고 격앙된 감정을 뭐하는 특성이 있다?
자제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이모티콘 그리고 문자 감정 기호에 초점 맞추고 있고요. 이 문단의 넷째 줄 역시 보면 역시 이모티콘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진짜 욕, 진짜 화, 진짜 슬픔, 진짜 불안을 기호한 이모티콘은 아직 보지 못했다. 따라서 결론이네요. 그죠? 그 모든 감정 기호는 좋아요의 아류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좋아요의 아류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기록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 기호의 커뮤니케이션, 소리 기호의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큰 책임이 따르며 따라서 뭐 절제와 세련됨을 요구한다. 그러면 결국에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수한 방식 중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온라인에서.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모티콘, 문자 감정 기호 이런 것들이 감정을 진실되게 드러내지 못하고 절제하거나 자제할 뿐이다. 절제돼 있고 세련돼 있을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뭐죠? 4번이죠. 감정을 감추는 세련된 기호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번, 2번, 3번이다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돼요? 특수한 방식의 뭐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 감정이 절제되고 자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제목은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안과 안심의 감정 기호라는 게 그죠?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위안과 안심의 기호가 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진실성 없이 모든 게 뭐돼 있기 때문에 절제, 자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은요. 위안과 안심이 아니라 진실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절제되어 있고 자제되어 있다는 요 내용이 그저 특수한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위안과 안심은 부분적인 내용이고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 절제되어 있다. 그죠? 직접 진실되게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자 같은 거 카톡으로 보낼 때 이모티콘 안 쓰면 되게 허전하죠. 그죠? 뭔가 너무 딱딱해 보이고. 그죠? 제가 그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막 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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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썼더니 뭔 일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모티콘 뭐 이렇게 놓고 막 물결표 놓고 이런 거 너무 번거로운데 그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그냥 뭐 축하면 축하합니다 그러면 되지 꼭 뭐 이렇게 고생했다고 그 뭡니까 라이언이 돌아서 막 이런 거 막 보내야 되고 이거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쓰는 거 그죠? MZ 세대들은 대답의 뉘앙스도 다르다면서요. 이 뉘앙스가 다 다르다면서요. 다릅니까? 그죠? 난 뭐 잘 모르겠던데. 네, 네네, 냉, 넵. 그죠? 예.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건 뭐야? 그냥, 네네는. 건성이에요. 이런 거 보통 건성? 아니야? 사람마다? 넵, 냉은? 잘 듣고 있다. 귀엽게? 넵은? 살짝? 격식을 갖춰서? 구별이 안 돼. 나는 내 나이 돼서 냉 이런 거 쓰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죠? 너무 애를 갖잖아요. 중독돼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뭐 이걸 중독이 된다고? 자, 그다음에 14번 한번 볼게요. 순서 문제고요. 선택지 바로 봅니다. 다 아니면 나네요. 그죠? 그럼 비교해 볼게요. 나 한번 봤더니 1950년대부터 80년대 기적적인 성장을 보인 일본, 한국, 대만은 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나는 가만히 보니까 구체적인 뭐가 나와 있어요? 사례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조건은 비슷한 다른 나라들보다 불평등 정도가 훨씬 낮은데 이거 조심해야 되죠. 불평등 정도가 낮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뭐하다는 얘기예요? 불평등한 정도가 낮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등하다는 거죠. 그 말을 살짝 바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훨씬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면 쉽게 바꾸면 평등한 정도가 높은데도 훨씬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에 비해 한국과 대만은 중남미와 비슷한 조건이면서
불평등이 더 심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면 우리 다를 보니까요. 불평등할수록 경제적, 사회적 지표가 더 부정적 증거가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더 평등한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보다 경제 성장을 훨씬 더 빨리 이루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 지금 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어떤 사회가 경제 성장이 빠르다? 평등한 사회가 경제 성장이 빠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죠. 가 보니까 그러면 일단 나 자체는 사례고요. 다는 전반적인 얘기니까 나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다가 먼저 나와야 되죠.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드는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가하고 라 남았으니까 한번 보죠. 이런 사례만으로 불평등이 심할수록 성장률이 낮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등이 심할수록 성장률이 낮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불평등의 정도가 덜할수록, 즉 평등할수록 뭐가 높다?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자, 더 평등한 사회가 같은 조건의 불평등한 사회보다 더 느리게 성장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평등할수록 성장에 좋다는 단순한 논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면 그러나 이유의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불평등의 정도가 덜할수록 오히려 성장에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죠? 불평등할수록 성장에 좋다는 논리가 옳지 않다는 얘기는 불평등의 정도가 덜할수록 오히려 성장에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등할수록 성장한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게다가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 연구들의 대부분은 한 나라의 불평등 정도와 경제 발전 사이에 반비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반비례적이라는 것은 불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성장은 낮고요. 불평등한 정도가 낮을수록, 즉 상대적으로 평등할수록 뭡니까? 성장을 더 잘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반비례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 지금 불평등의 정도가 낮을수록 성장한다는 사례가 가 앞부분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 사례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미 나잖아요. 그죠? 불평등 정도가 낮은데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나가 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 봤더니 그리고라고 추가하는 건데 같은 맥락에서 봤더니요.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중 하나로 사회주의 시절의 동구권보다 더 평등한 핀란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편인 미국보다 어떻게 더 빠르게, 그럼 보세요. 평등한 나라가 어떻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면 나의 사례와 다르지 않네요. 그죠? 불평등 정도가 낮은데 빠르게 성장했다. 불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뭐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평등한 거니까 나나 라나 불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즉 상대적으로 더 평등할수록 경제 성장이 빨랐다라는 같은 내용을 용어를 불평등 정도가 낮은데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 평등한데 평등해서 빠르게 성장했다,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라의 사례가 반대리는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전체적인 얘기로 다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사례로 뭡니까? 일본, 한국, 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어디? 핀란드의 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사례들 가지고서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용어만 살짝 바뀌고 있을 뿐이지 사실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에서 보면 다, 나, 그 다음에 라, 뭡니까? 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다, 나, 라, 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괜찮겠어요? 그죠? 불평등의 정도가 낮다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정도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평등한 정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바꿔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될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괜찮습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죠. 자, 15번은요.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죠. 이게 2017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재밌는 게 2017년에 국가직 9급 시험 2번, 7급 시험을 2번씩 봤었습니다. 예, 그죠. 이때는 P3 이런 거 나오기도 전이고 7급에. 근데 2번씩 봐가지고 이때 상대적으로 기회를 많이 가졌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시험 보신 분들은 국가직 2번, 지방직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7급까지 봤다면 5번까지도 시험 기회를, 그리고 공무원 시험 봤다면 6번,
뭐 이런 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현재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죠? 군무원은 영어하고 한국사가 검정 시험 점수로 대체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볼 때 국어, 행정법, 행정학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행여 모르니까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과목 겹치니까 예, 뭐 이렇게 넣어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확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시험 뭐 연습 삼아. 물론 군무원이 되면은 부대 안에서 근무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뭐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부대 막 이런 데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니 또 그 적성이 맞는 친구들은 잘 맞더라고요. 그죠? 예전에 제가 벌써 3년 전인데 제가 학원 강사 초창기 때 중학생이었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35이 돼서 나타났는데 공무원 학원에 나타난 거죠. 나타났는데 얼굴은 되게 낯익어서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얼굴은 낯익은데 누구지? 그랬더니 선생님 저 예전에 몇 년도에 그 경기도 일산에서 저 중학교 때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그러면서 걔가 35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 공부하고 걔가 그때 군무원 쪽에 정보, 그러니까 그 전산 말고 정보 쪽 특기로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붙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카페에도 지금 후기도 올라와 있을걸요. 그때. 예,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맺은 인연이 잠시 끊겼다가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생각나는 얼굴도 물어봤더니 그때 잘 다니던 그 친구는 뭐하니 그랬더니 지금 뭐 저기 일산에서 횟집하고 있다 그러고 그죠? 중학교 동창. 그래서 이게 정말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친구가 선생님 만났다는 얘기하니까 꼭 모시고 횟집으로 오라고 자기가 무조건 많이 드린다고 공짜로 배 터지게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만나서 못 갔어요. 근무하는 친구가 지역이 멀어가지고 올라오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의 그 과거가 중요하죠. 그죠? 그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거고 과거에 스쳐갈 거라고 생각해서 막 대했던 인연들이 현재 나에게 그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금도 언젠가는 과거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스쳐가는 인연들에 대해서 악하기자 말고 선하게 그러니까 정도만 지키면 되는 거죠. 사람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뭐 과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지만 나의 현재는 어느 정도 과거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을 바꾸면 미래가 바뀌겠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언제나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 연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걔가 저를 어떻게 찾았냐면 공무원, 군무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권기태 선생님이 관련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색을 한 거예요. 검색을 했더니 그때 이제 메가가 잠깐 공무원 할 때 한 3년 하다가 접기는 했는데 그래서 메가에서 권기태 선생님 있네? 그래서 글로 찾아온 겁니다. 찾아가지고서 걔가 다른 과목은 군무원이 다른 과목이 필요 없으니까 제 국어를 단과로 끊어가지고 단과로 끊으면 수강료가 4배거든요. 한국어만 끊으면. 그러니까 5개로 묶어서 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꾸역꾸역 끝까지 듣더니만은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죠. 국어만 찍어서 들었는데 만약에 안 됐어 봐. 그죠? 예, 횟집에 오라는 얘기 했겠어요? 그죠? 예, 횟집이면 죽인다는 얘기나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정말. 자, 보죠. 그다음에 부합하지 않는 거. 우리는 좋은 인연입니까? 네, 그죠? 좋은 인연이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1번에 1, 2, 3, 4번이 다 쓰나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물 자체 이동이 아니라 파동의 전달이다. 그다음에 태풍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태풍과의 관계. 그리고 뭡니까? 물결의 일렁임. 그죠? 해안 방향. 그다음에 쓰나미의 어원. 그리고 뭡니까? 가까운 바다, 먼 바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1문단 바로 보면요. 둘째 줄 볼게요. 쓰나미는 위협적인 파도를 동반해서 일본의 항구 지역에 수시로 타격을 입히지만 신기하게도 요 재밌는 얘기 나와 있죠. 같은 시간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들은 뭐예요?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즉 쓰나미는 해안에 나타나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먼 바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면 먼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뭡니까?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4번에 먼 바다에서 더 위협적이라는 게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쓰나미는 일본어 합성어다는 첫째 줄에서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죠? 그거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죠. 그죠? 그다음에 1문단의 7번째 줄인데요. 1문단에서 마지막 2줄입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일반적인 태풍처럼 특정한 기상 조건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선택지 2번 확인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쓰나미의 원리를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3문단 첫째 줄에 해안에 나타나는 파도는 끈의 끝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같다. 그래서 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것처럼 바닷물도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쪽으로 옮겨오면서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면 3번 확인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바닷물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파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물 자체 이동이 아니라 뭐다? 파동의 전달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뭐죠? 쓰나미 소재로 한 영화가 뭐가 있었죠? 그거? 우리나라에? 해운대였나? 그 1000만 넘어간 영화 맞죠? 그죠? 그 거기 왜 마지막에 박중훈하고 엄정화가 이렇게 아이만 태워보내고 두 분을 이렇게 빌딩에서 죽는 영화 아닙니까? 아, 내가 스파한 거야? 원체 오래돼가지고. 예. 아, 그래서 이게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묘하게 이렇게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장면에서 막 극장에서 막 보면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영화인데. 영화라는 것도 알고 보는 건데. 그리고 그 영화 말고 좀비 영화, 부산행. 그죠? 다 부산하고 관련돼 있네. 그래서 좀비 영화, 왜 재난은 다 부산으로. 자, 부산행 볼 때도 왜 마지막에 공유가 그 좀비 되면서, 슈프 아니죠. 좀비 되면서 이제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는데 그 아이와 지냈던 모습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혼자 시간 나서 보러 갔는데 펑펑 울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이 막 다들 이렇게 훌쩍훌쩍 하는데 혼자서 옆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옆 사람들이 손가락 가르치고 저놈 잡으라고. 혼자 와서 저러고 있다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아, 그때부터 갱년기였나? 그건 아니었을 거고. 그런 장면이 묘하게 눈물샘을 자극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보죠. 자, 일단 중간에 끼워 넣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죠? 지금 끼워 넣어야 되는 내용 보니까 결정적인 표지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러한 기술 진보는 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적어도 뭐에 대한 얘기? 기술 진보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이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주체와 주체 간의 더 큰 이해와 소통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지금 요 내용 앞에 기술 진보가 주체 간의 이해와 소통 가능성을 그죠?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야만 이러한 기술 진보가 이거한 게 사실이기는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그러나 역접으로 가고 있네요. 기술의 진보가 곧 선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본래 기술이란 사회의 변화나 인식론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망정 가치 판단을 내포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와 사회의 기술들은 개인과 집단 간의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주었지만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 마련에 대해서는 무력하다는 뭐가 일종의 뭐예요?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문제점을 칙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보통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글들은 완성된 글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뒤쪽에 뭐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방안,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기술 진보가 이해와 소통 가능성을 마련했다. 그 다음에 이걸 뒤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에 한번 보면요. 1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 맨 앞에다가 이러한이라고 뭘 지시할 겁니까? 말도 안 되고요. 자, 1번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 봤더니 이런 내용 남아 있네요. 정부와 사회,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기술적인 진보 얘기를 하고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다양한 주체가 서로 만나고 다양한 이슈에 동참할 수 있는 담론 공간, 게다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사회나 정치 이슈를 주제로 활발하게 타자와 접하며 토론할 수 있게 됐다라 그러면 만나고, 그죠? 만나고 이슈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타자와 접하며 토론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 뭐 얘기하는 겁니까? 기술 진보를 통해서 주체들끼리 이해하고 소통하는 내용과 맞닿아 있네요. 그래서 일단 2번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이라고 가리킬 수 있는 내용 연결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봤더니 이에 따라 우리는 소통 가능성을 넘어 현명하게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죠?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나 방향 마련에 대해서 무력하니까
현명하게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뒤쪽에 얘기를 이어가는 거네요. 따라서 지시되는 내용이나 문제점 제시와 해결책이라는 축으로 봤을 때 몇 번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2번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중간에 끼워 넣었을 때 명확하게 지시하는 표지와 내용상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문제점 제기와 해결책 제시라는 이런 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끌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보죠. 자, 보시면 중심 내용 찾는 거고요. 그죠? 자, 이것도 뭐 헷갈릴 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난도가 하인 문제는 아니고요. 롤랑 바르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기호의 조국에서 우리 얼굴이 인용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의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 등 사례를 들면서 모두 미디어로부터 이런 사례의 종합이 뭡니까? 어떤 거다? 복제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례 종합하는 게 핵심이죠. 뭐. 그 다음에 작가가 다른 측의 구절들을 시약글로 인용하는 일을 계기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듯 우리는 남의 표정과 스타일을 복사한다. 이렇게 다른 것을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는 확산되고 있다.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성형의 트렌드가 확산되는 현상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성형의 트렌드도 하나의 뭐로 등장하는 겁니까? 사례로서 등장하는 거죠. 그죠? 우리 가끔에 보면 예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상이 비슷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죠? 예전에 그 압구정 쪽에서 이제 그 학원 할 때 압구정 쪽에 피부과하고 성형외과도 많거든요. 학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국어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 지나갔는데 아우 예쁘다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잠시 후에 비슷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진짜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눈 모양하고 턱선 이런 게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되돌아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3번 연속 마주치니까 나 뭐 정신에 문제 있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예쁘기는 하죠. 예쁘기는 한데 세월 흐르면 그죠? 건강한 게 최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품이 예뻐야지 사람이. 예, 뭐 얼굴만 예쁘고 뭐 몸만 예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결국 이 모든 사례가 복제하고 인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성형 수술 자체는 왜 이게 중심 내용일 수 없어요? 이게 뭐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중심 내용 핵심 논지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사례 전체를 포괄하는 게 중심 내용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특히 핵심 논지 찾으라는 문제에서 사례 자체가 핵심 논지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죠?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죠. 자, 18번도 한번 보시면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 난도에 비해서 글 호흡이 상대적으로 좀 긴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1번 보면 숙주 기생생물의 서식치, 그 다음에 홍역이 로마의 전투력을 약화시켰고, 그 다음에 홍역 바이러스 약화되는 과정, 숙주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생물과의 초기 전투의 인간의 모습 등등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숙주, 미생물 전투, 홍역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1문단의 넷째 줄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게 1문단 넷째 줄이에요. 아마 풀면서 체크하셨을 것 같아요. 기생생물에게 숙주는 양분을 공급해주는 먹잇감인 동시에 살아가는 서식처이다. 숙주는 기생생물의 서식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의 둘째 줄 한번 보죠. 둘째 줄 보면 설상가상으로 낯선 미생물을 접해본 적이 없는 인간의 면역계는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데 서툴이기 때문에 낯선 미생물과 인간의 초기 전투는 미생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미생물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를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인간이 일방적으로 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 전환은 우리가 웃으면서 회피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미생물의 일방적 승리는 곧 인간의 일방적인 패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이 문단의 5번째 줄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이 역병의 대유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로마는 게르만족이 침입했을 때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싸울 기력이 없다라는 게 뭐가 약화된 겁니까? 전투력이 약화된 거고, 그 다음에 지중해 패권을 쥐었던 로마를 속으로부터 골병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을 뭐로 보고 있다? 뭐로? 홍역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전투력 약화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문단 2개인데요. 이 문단의 마지막 문단의 밑에서 넷째 줄.
그죠? 그러나 이후에 보시면 밑에서 넷째 줄 그러나 아직 정보 확인 안 한 거 있죠? 대유행이 몇 번 지나가고 나면 독성이 약해진다. 독성 약화 3번에 나와 있는 거고요. 미생물이 숙주를 장기간 착취하고 한 발 물러서는 한편 자 숙주가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미생물 퇴치에 한 발 나아감에 따라 저울의 추가 균형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울추를 이동시킬 정도로 숙주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미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미미하다 그러면 거의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저울의 추가 균형점으로 이동한다. 균형점을 이동시킬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미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괜찮죠? 자, 19번 한번 보시면요. 정답 3번 확인하시고요. 자, 글의 주제니까요. 이거 쉽죠? 합리성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합리성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공동체의 합리적인 시민이 되려면 견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논증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4번에 합리적 논증의 필요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합리적인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이건 됐습니다. 길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자, 20번. 얘는 내용 자체가 낯설죠. 그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내용이 낯설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한번 봅시다. 일단 좀 길어서요. 1번하고 2번 먼저 점검하고 볼게요. 그죠? 1번 봤더니 주어를 수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주어를 수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 이거 뭐 여러 가지 내용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외우기는 힘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의 성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공방 대상이 되는 주장이 성립한다는 거 그러면 볼게요. 우리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 제가 D는 칙하고 앞을 칙한 이유는요. 선택지 내용이 길고 정보가 많으면 주어 중심으로 내용들, 소재를 체크해서 그거 나왔을 때 나란히 비교해보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물론 뒤쪽의 내용까지 충분히 인지하고 풀 수 있는 사람들은요. 뒤쪽의 내용까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좀 내용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주어 쪽 이게 같은 거, 주어나 목적어 같은 걸로 일단 접근을 한 거고요. 일단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논제가라는 두 사람이 같이 설정한 주제가 있어야 한다. 자, 이제 2번이 나왔으니까 서로 주어가 다른 명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어 얘기 나와 있지 않고요. 자,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말을 한다면 서로 딴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니 논쟁이 성립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 이게 뭡니까? 공방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은 언어적으로는 뭐 주어는 같고 뭐 수어는 서로 상반되는 명제 해가지고요. 주어, 수어, 명제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뭐예요? 주어는 같고 뭐는 상반돼요? 수어가 상반된다. 근데 2번에서는 뭐가? 주어가 다른 명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주어는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어를 수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 나왔네요. 선택지 몇 번이요? 1번 주어를 수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 그래서 봤더니 유형별로 구별하는 1차적인 표지가 의문사다. 그러면 유형별로 나누어서 유형 구별의 1차적인 표지로 삼은 것은 뭐였다? 의문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내용들을 비교해 보니까 1번은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사례예요. 사례. 그죠? 봤더니 3번 선택지 뭐죠? 나무의 색깔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무의 종류를 답한다면 대답의 진입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면 물음과 답에 대한 진입 판단인데 우리 18번째 줄이기는 합니다. 그죠? 가령 나무까지 앉아있는 참새. 밑에서 가는 게 빠를까요? 밑에서 9번째 줄 맨 끝이 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밑에서 9번째 줄. 그래서 가령 나무까지 앉아있는 참새를 가리키며 무엇인지 물을 때 아주 작다. 그러면 물음이 요구하는 답이 아니죠. 그죠? 물음이 요구하는 답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동문서답일 뿐이다. 그래서 반면 종달새라고 답을 했다면 그러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되는 거네요. 그 답은 틀리기는 해도 동문서답이 아니고 뭐 진위를 판가름하기 위한 시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럼 이런 거잖아요. 물음에서 요구하는 답을 하게 되면 맞든 틀리든 진위 가름을 진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물음에서 요구하지 않는 엉뚱한 답을 하게 되면 즉 동문서답을 하게 되면 뭐 진위 판단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에서 그러면 3번에 나무의 색깔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종류가 무엇이다라고 답하는 것은요. 물음이 요구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진위 판단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물음에 대한 답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옳든 그르든 진위 판단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봤더니 의문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답의 범위, 그 다음에 적실한 서술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죠. 쭉 이 내용 보면 작다는 답은 맞고 틀리고 이전에 답을 하는 쪽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듯 이제 의문사는 적절한 답의 범위를 정해주면서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진위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논의 주제에 적실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해 준다. 근데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4번도 틀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게 시험의 특징인데요. 대다수의 국어 시험이 지문 자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복잡하면 선택지 자체는 복잡하게 구성하지 않고요. 좀 제시문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선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3회 조금만 더 가볼게요. 3회. 한 1, 2번 정도 볼까요? 그죠? 예, 1, 2번 정도 봐도 될 것 같아요. 3번까지 봐도 되겠는데? 짧으니까. 애매하니까. 4회까지 잘 과제 해오신 거 맞죠? 그죠? 예, 그때 다 검사했으니까. 요즘에 카톡 잘 안 보내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 카톡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오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도장을 다시 찍어야 되나? 아, 진짜. 잘했어요, 도장. 예? 아직 남아있는 거. 고등학교 애들은 안 찍어주면 난리를 칩니다. 해왔는데 왜 도장 안 갖고 왔냐고. 와, 그 도장 뭐 많이 찍는다고 내가 뭘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애들이니까 뭐 귀여운 면이 있는 거죠. 그죠? 보상심리? 그래봤자 도장 하나인데. 자, 보죠. 일단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결국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는 일치 문제예요. 그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 1번에 초콜릿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의 종류. 그다음에 아난다마이드가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는가. 아난다마이드를 파괴하는 효소 이름, 그 다음에 행복한 기분이 드는 이유라고 해가지고요. 화학물질 행복한 기분, 그 다음에 아난다마이드의 발생과 파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지문은 긴데 일단 3문단 먼저 보죠. 3문단. 3문단의 첫째 줄 보면 알려진 화합물만 뭐 350종 이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번에 몇 종류인가는 가볍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문단의 둘째 줄 보면 형식 단락으로 5문단의 둘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효소들에 의해 곧 파괴되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적은 양만 존재한다라는 그래서 이 아난다마이드가 파괴가 되기는 되는데 아난다마이드를 파괴하는 효소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효소에 의해서 파괴된다. 그죠? 뒤에 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3번에 효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2번과 4번이 사실은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46쪽의 마지막 두 줄부터가 6문단인데요. 그죠? 6문단인데. 자, 아난다마이드 얘기를 하면서요. 아난다마이드 얘기를 하면서 아난다마이드와 비슷한 두 물질이 초콜릿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 교재로 봤을 때 47쪽의 둘째 줄인데요. 47쪽의 둘째 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물질들은 아난다마이드의 파괴 효소를 차단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아난다마이드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초콜릿에 함께 들어있는 물질들이 아난다마이드 파괴 효소를 차단하니까 아난다마이드가 더 오래 유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게다가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아난다마이드보다 초콜릿을 통해서 섭취되는 아난다마이드. 그럼 여기서 뭐도 드러나는 겁니까? 2번이 확인이 되죠. 그죠? 자연 발생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라고 했을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도 있고 뭘 통해서 섭취되는 것도 있어요. 초콜릿을 통해. 그러면 얘는 외부에서 생기는 거니까
자연 발생적인 것 말고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난다마이드가 보통 때처럼 빨리 대사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뇌에 머문다. 초콜릿 속에 들어있는 아난다마이드 파괴 요소를 차단하는 효과 때문에 아난다마이드가 오랫동안 뇌에 머물고 그래서 더없이 초콜릿 같은 거 먹었을 때 행복한 안정감을 형성한다. 뭡니까? 행복한 기분이 드는 이유? 아난다마이드와 비슷한 두 물질이 아난다마이드 파괴 요소를 막아서 아난다마이드가 더 오래 머물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설탕 잔뜩 들어간 그런 초콜릿이 아니라 거의 오리지널 초콜릿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아주 쓴맛이 나는 그런 초콜릿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 봤을 때 당 들어가 있는 거 아닌 거. 카카오 97, 8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단 거 먹으면 행복해지나? 약간 저도 1년에 한 2번 정도 진하게 먹기는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프라푸치노? 초코칩 들어가 있고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마시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올해 하반기에는 아직 안 마셨어요. 이제 24일에 한 번 마시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니까 좀 즐거운 기분이라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마시면 와 이렇게 뒷골에서 뭔가 쫙 솟구치게 하는데 혈압 오르는 건가 그거? 그 혈압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24일에 한번 마셔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다 서양 명절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영화지. 뚱뚱하고 이렇게 되게 푸근하게 생긴 산타 할아버지 이미지는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이미지죠. 그죠? 그것도 한참 되고 50년대 중반에 코카콜라에서 만들어낸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몇 학년 때 알았습니까? 몇 살 때? 산타 할아버지 없다는 거. 정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옛날에 어린이집에서 산타가 없다는 인지는 못하고 어린이집에서 체육 선생님이 산타 할아버지 옷을 입고 선물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아빠 오늘 산타 할아버지가 왔는데 그래 봤어 산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 그랬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체육 선생님이더라. 그래서 그게 산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산타의 원래 정체가 우리 선생님이었다라는 걸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딱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순간 모두 끝입니다. 순수함의 날개 이런 것들은 다 꺾여버리는 거죠. 그죠?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까지 마저 보죠. 자, 2번도 순서 문제고요. 일단 라하고 마 둘 중에 하나인데 라 먼저 볼게요. 아이들의 발육과 성장이 필요한 것은 유기적인 경험이다. 이른바 인성교육의 필수 아미노산이다.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바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영아기부터 전기 자극을 쏟아붓는다. 눈길 닿는 곳마다 영상으로 도배된 생활 환경 속에서 어른들도 단세포 동물처럼 되어가며 그러한 상황에 둔감해지는 타다. 마치 앞부분은 일종의 해결책처럼 나와 있는데 뒤쪽에 뭡니까? 단세포 동물처럼 되어가며 그런 생활에 둔감해진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 한번 보죠. 스마트폰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은 일상의 풍경을 빠르게 바꾸어가고 있고 게임부터 정보 검색과 영화 감상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사이버 세계에 잠겨 있다. 이동하면서도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으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낼 것이다. 이것도 문제제기, 이것도 하나의 상황 지시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 뭐가 앞에 나와야 된다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머지 봐야 되죠. 그죠? 가볼게요. 무엇이 문제인가? 어른 편하고 아이는 재미있사니 그것으로 좋지 아니한가? 그렇지 않다.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모들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들이대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전자적 자극은 매우 현란하기 때문에 시선을 강력하게 빨아들인다. 아이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듯 보이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홀리는 것일 뿐이다. 시선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두뇌는
반사적용만 거듭하고요. 거기에 길들여지면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주의력 결핍증에 빠지기 쉽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빠르게. 사람은 심심함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자, 무료함 속에서 마음의 부피가 자라나고 문화가 생성된다. 무의식과 즐거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여백을 허락하자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눌 일이며 주변의 사물들에 물음표를 달며 손짓할 일이다라고 해서 이거야말로 일종의 뭐가 되는 건 명확한 해결책이니까. 그러면 문제 제기한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다음에 다 보니까요. 스마트폰은 그저 아이들의 놀이 욕구도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되죠. 아이들의 무엇도 놀이 욕구도 뭡니까? 바꾸어 놓고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 다가 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라는 방금 전에 봤고요. 그 다음에 마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그죠? 이동하면서도 미디어 환경으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낼 것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뭐도 바꿔놓고 있다? 놀이 욕구도 바꿔놓고 있다 해가지고요. 적어도 이 글에서는 마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마 다음에 다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폰에 대해서 뭘 제시하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죠? 따라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마다 다음에 뭐가요? 스마트폰으로 생기는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마, 그 다음에 다, 가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게 적절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 다, 가가 붙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그죠? 마다가 나온 다음에 유기적인 경험이 필요한데 둔감해지고 있다. 따라서 뭡니까? 심심함을 견딜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결책 제시까지 그래서 그러면 마다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라에서 문제점을 맞나요? 라에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나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패턴이 적절하겠죠. 물론 여기서 마다가의 위상을 잡으면 그죠? 라하고 나가 그죠? 뒤에 붙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도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다가 그 다음에 라나 해가지고요. 4번이 돼야겠죠.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죠. 자,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 좀 잡아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숨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이 문제 풀 때 1번 하고요. 2번 하고 그죠?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글의 길이에 비해서 정답률이 80%가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1번도 확인되고 2번도 확인이 되는 건데 이때 기준 잡으면 되죠. 물론 역접 이후에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로마는 문명을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의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로마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시, 사례가 되는 거죠. 당연히 핵심 논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례 자체가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바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따라서 1번이 안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핵심 논지로 적절한 건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로마가 문명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의 하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답의 기준은 명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한 것 중에도 사례 표지 가지고 핵심 논지 잡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아까 뭐예요? 뭐죠? 보이지 않는 부에 대한 거. 앵기텐시 나오고 그것도 사례들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정돈하면 중심 내용 찾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죠? 요 기준 어려운 기준은 아닌데 헷갈릴 때 이런 기준들 다시 한번 명확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한번 보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10분 쉬죠. 땡큐.